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푸른 매매해 2025년 1월 1일에 또 제주 라이브 심야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영화와 의학을 접목해서 정신질환의 족쇄를 풀다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의학과 영화에도 진심이신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저자이시기도 한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아, 근데 좀 실감이 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음, 뭔가 이좀 마무리하고 네. 새로운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암울했던 것만 쭉 마지막에 있다가 새해를 맞으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 참, 지금 전 국민이 또 애동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원장님께서도 그 뉴스를 접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진료하다가 네. 아침에 뉴스가 아니고 이렇게 진료하다가 간호사가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뭔 일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해외 토픽인 줄 알았어요. 외국의 어느 항공사가 사고가 났구나. 수락사고가 났구나. 참 그럴 수가 있지 막 그랬는데 보니까 무항공항이고 우리나라야. 그래서 조금 다쳤겠거니 막 그랬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와, 너무 황당했었어요. 맞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뭐 안전한 나라니 좋은 나라니 막 있는데 이런 국가적 이미지들이 뭐 이번에 12.3 그날 이후로도 그렇고 다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참 지금도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현실이 맞나 뭔가 거짓말 같고 믿겨지지 않고 그쵸. 또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비욘디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정신질환의 족쇄를 풀다 1탄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정신질환의 역사와 치료 일대기를 좀 쭉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예. 오늘 2탄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뭐 정신의학의 세계를 뭐 조금 역사별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 정신병을 정신병으로 본다. 정신병이다 선언한 거. 네. 요한 와이스라는 학자인데 그게 중요한 두 번째는 이 정신질환자의 족쇄를 풀어준 거. 풀어주다.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왜 생겼는가. 생리의학이 발달하고 그다음 약물 여러 가지 치료가 발달한 게 제 세 번째 혁명에 가까워요. 네. 그 중에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뭐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의 영화랑 좀 관련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방송을 여러분들 오늘 2탄 보시고 좀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하루 와인 한 잔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우리 행복 1번지님이 아이고 심야 방송 감사합니다. 피드님도 그리고 당머르님이 제주 명의 고병수 원장님 이렇게 또 훈훈하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풍사님이 연말에 파티션님도 맞아요. 우리나라라니 하시면서 또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참 SNS나 TV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페이스북 글에 올리신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여객기 추락사고가 나니까 다들 만반의 준비를 맞아. 저도 갖췄는데 오지 않았다. 부상 나간 사람조차도 없었다고 하니까는 근데 그 뭔가 점점점에 참 고개가 절로 이렇게 그래서 숙여지는. 그 얘기 때 의사들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 네. 듣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리고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의 또 동료도 그 비행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대부분 태국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연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 왔겠죠. 제가 그 2학기 때는 뭐 서울에서 수업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씩 비행기를 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예. 그죠? 또 오래라 왔다 갔다 하시니까. 1년 동안 거의 50번 넘게 타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 꼬리 쪽에 타야겠구나.
이 비행기 사고를 통계로 분석해 보면은 앞쪽은 아무리 부딪히거나 할 때 사고가 많이 나겠죠. 뒤쪽은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생존율이 음, 상당히 높아요. 근데 뒤로 가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앞에 타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복을 비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그 나중에 다른 비슷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잘 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야 라이브 기다렸습니다. 네, 유니님도 원장님, 아나운서님, 구피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좀 그 우리 그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네, 뭐라 그러죠?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궁금한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네, 송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 왜냐면은 네, 설날 때도 그만하고 신년 때도 새해에도 그만하잖아. 네, 1년을 두 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일시켜야 될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설날, 음력설 있죠. 네. 설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우리 전통적인 그 화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새 신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덕담으로 덕담으로. 건강하시라, 사업 잘 네. 되라, 뭐 모든 일이 잘 풀려라 이런 덕담으로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음, 받으세요 말은 안 해요. 어, 저도 그랬으면 통일적으로 좀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긴 하더라고요. 자꾸 듣고 싶은 마음. 예, 뭐 네, 아프지만 토토님이 아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저는 영어로 해피 뉴 이어이라고 아, 하겠습니다. 수풀버자님은 원장님 정신병으로 인한 정신병동 입원 시에 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머님이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요 라는 고민글을 남겨주셨네요. 그건 당연하죠.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옛날처럼 쉽지 않고 보호자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통과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근데 치매는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할 텐데 보통은. 음, 행운 100%님은 다중인격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오늘 영화로 얘기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예, 예. 좋습니다. 코리아님은 선생님 제가 자꾸 강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제 뜻대로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이런 강박증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따가 영화로 얘기합니다. 이거 오늘 영화를 보고 그니까요. 제가 얘기할 걸 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주제를 미리 공유했을까요? 어떻게 딱 저희의 주제를 아, 딱딱 우리 집으셨을까요? 화면에 네, 소재에 네. 그게 강박장애라는 게 생기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네요. 이어서 푸른님이 원장님 유전의 영향을 받거나 유전되는 정신질환들의 종류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질환들은 뇌에 어떤 물리적, 생리적 이상이 있는 거, 뇌가 구조가 이상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 조현병이랄지, 조현병. 뭐, 우울증이랄지 몇 가지들은 유전적 성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 쌍둥이 형우라고 보통 하거든요. 또 헤어져 있는 두 쌍둥이를 보니까 정신적인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아져. 우와, 그건 유전이라는 거죠. 다르게 이제 잘하는데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어, 생리학적 뇌 이상, 네. 그 다음에 유전적, 그 다음 사회적 변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정신질환들이 종류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궁금할 필요 없어요. 다 조금씩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유전적으로도 이제 관계가 있다. 음. 티파니에서 아침을 입은 2025년 새해에 모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덕담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로 들고 왔기 때문에 영화와 의학을 한번 접목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다뤄볼 장애, 어떤 장애인가요? 오늘 내용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그 의학적 내용을 막 설명해 준다기보다도 영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보시려고 그리고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소개한 영화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좋아요. 오, 정말 감동적인 영화들이에요. 우리 고병수 예. 원장님의 추천 영화 리스트입니다. 클릭하면 될까요? 네. 처음에 볼 영화는 1940년대 나온 마음의 행로란 영화예요.
예, 딱 봐도 한자로 나왔죠. 근데 이게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인데 남자 주인공이 2차 세계대전 때 네. 전쟁터에서 진지에서 참호에서 폭탄이 터지고 동료들이 죽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큰 트라우마를 받아요. 어. 이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인데 트라우마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도시로 와서 헤매고 다니는 거야. 이거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억을.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이 어디고 이런 거 잃어버리니까는 그냥 모르는 낯선 도시 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둘이 그냥 가난하지만 집 한 채 얻고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살기 시작해요. 마음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뭐 어디 뭐 출판사를 다녀오겠다는가 잠깐 시내로 나갔다 오겠다 하면 나왔는데 이말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고. 근데 또 기억을 잃어버려. 두 번 예,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결혼한 부인하고 못 만나요. 그러다가 옛날 기억이 깨나가지고 전쟁 이제 장교로 갔었고 장교로 갔다는 건 부자였거든요. 네. 아주 부잣집이었고 예, 거기 자기 집에 돌아가요. 아,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여자는 잊어버렸겠죠. 그죠. 자식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해리란 거는 기억 상실이라는 뜻이에요. 해리성 기억 상실 이런 뜻인데 과거를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자기 언어와 네. 그다음 어떤 지적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와. 과거에 있던 역사적인 기억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 특징은 또 기억이 돌아오면은 그 사이에 가졌던 기억은 또 싹 사라져요. 뭔가 이 또 영화가 부분적 편집 느낌이네요. 그쵸. 완벽하게 잊어버려요.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 상당히 정신학에서 보면 드문 병이에요. 드문 질환이 쉽지 않은데 근데 네. 재밌는 일이 있어요. 미국 이런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미국의 사례인데 이 사람이 미국 LA 있죠. LA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독실한 기독교 목사예요. 어느 날 이게 출장 가려고 딱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출장에서는 안 들어오죠? 그래서 부인이 왜 안 들어오지 해서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서 행방불명 신고하고 네. 결국 못 찾았어요. 어디로 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정반대쪽 뭐 텍사스 쪽에 가서 네. 있었는데 이걸 몇 년, 한 거의 10년 정도 지났을까? 어떤 눈썰미 좋은 기자가 네. 텍사스를 지나가다가 주유를 하려고 딱 봤더니 옛날에 어디 많이 봤던 사람, 뭔가 옛날 기사로 기사로 봤던 봤던 사람.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주유하고 있으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부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맞아 추적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바뀌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목사 같은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막 거부한 거예요. 뭔가 숨기겠거니 숨기고 있으려니 그래가지고 조사해봐도 전혀 모르는 거야. 야, 이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해리슨 기억장애 완전히 자기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사고를 당한 아니요, 거예요? 그건 사고도 아니. 그냥요? 어떤 우리는 흔히 사고를 통해서 기억 상실된다고 하지만은 어떤 순간에 이런 사람들은 어제 독실하거나 좀 마음이 어떤 신앙심이 깊거나 착하게 살거나 이런 사람이 좀 자꾸 많이 생겨요. 네. 그 삶을 살다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뭔가 이중적인, 너무 이중적인.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내면 세계는 몰라요.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것에 대한 억압 같은 이걸 일종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억압하다 보니까 그 억압을 깨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게 많아요. 재밌죠. 재밌네요. 드라마틱한데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될까요? 영화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마음의 행로 그 처음 그 부인은 우연히 뉴스에서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자기 남편인데 왜 저기가 있지? 그러니까 왜 저기 있어? 그래서 그런 이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대도시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 남자가 있는데 비서로 취직해요. 계속 보려고 자기를 보다 보면 뭔가 돌아오겠지, 뭔가 정신적인 애틋하다, 것도 돌아오겠지 했는데 애틋하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 진짜 재밌어요. 고전 명작이군요. 그쵸. 네.
첫 번째 영화는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오, 너무 멋지고 예쁘시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볼 영화는 이브의 새 얼굴. 이브의 새 얼굴. 이게 몇 년도? 75년도 영화인데 네. 이 영화도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아카데미상까지 받을 정도니까. 근데 이분은 이브가 뭐냐면은 이름이에요. 혹시 동일한 인물인가요? 그쵸. 예리했다. 이브라는 어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농부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가끔 이상해가지고 그 남편이랑 같이 찾아와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는데 상담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의사가. 다른 의사들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는데 직접 그 의사랑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싹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브 블랙이라는 여자로 나타나는데 네. 이는 아주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좀 노는 말, 오, 블랙 단어가 세네요, 일단. 이브 블랙 하면서 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어느 날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다른 여자로 아주 정숙하고 똑똑한 여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다 해보니까 진짜 그걸 인식하고 나중에는 그 최면술을 네. 통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가 따져가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은 그 방어기제라는 얘기를 전에 잠깐 했었어요. 네. 자신의 방어기제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 어린 한스 이야기 했었죠. 어린 한스. 한스가 거리를 못 나가는데 아, 네네네네네. 머리를 못 나가는 게 말 말 때문이고 결국 때문이었다. 말은 아버지랑 아빠. 형성하고 네네. 그 방어기제거든요. 일종의. 그 프로이트가 처음 얘기를 했어요. 방어기제라는 것들. 그다음 칼융도 그걸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무의식의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를 차단시켜서 조작하는 거죠. 방어기제. 억압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막 좋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삐뚤게 완전 변형시키기도 하고. 요거는 일종의 기억을 상실시키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억압에 해당되는 건데 그 다음에 초면수를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시절 막 들어가요. 그 어린 시절 들어와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어떤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놀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사실이고 그때 그 당시 유명했던 뉴스로 나올 정도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또 영화를 보시고 영화가 되게 잘 맞는 영화예요. 잘 맞는 영화고 네. 여기 최면수 여기서는 우리가 그 해리 정체성 장애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아예 바뀌어버리는. 정체가 바뀌는 거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배우고 아까는 해리성 기억상실. 네. 다 해리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건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건 어떤 그래서 최면술에 대한 얘기 나오고 네. 과거로 들어가서 나오고 최면술을 정신학에서 요즘 잘 안 쓴다고 하는 이유가 조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안 쓴대요. 효과도 좀 들쭉날쭉하고 네. 영화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브라는 사람이 어떤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저는 봤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정신 병동을 이렇게 그 회진들고 하고 우리는 그 환자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2달 동안. 그래서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30대 중반 정도 여성이 되게 예쁘고 지적이고 해서 보니까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있던 여성인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진 돌 때 교수님이랑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오늘은 누구랑 얘기할까요? 하면 그 사람이 튀어나와. 오. 남자, 남자요? 자기, 그 다음 어린애. 어머. 그래서 실제로 남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머. 여자분인데 그쵸. 남자, 자신의 여성, 아기. 음. 이거 자칫 이 해리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신들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일단 방어기제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억압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억압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있던 장이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코미디로
다중이라고 했잖아요. 다중인격.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다중인격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학 용어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렇게 해리성 얘기해요. 정체성 말이 좀 장애. 어렵지만 다중인격 장애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그 이 영화가 실제 영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덴티티. 23 아이덴티티. 맥어보이가 나온 영화인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잖아요. 네네. 그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음, 23명의 인격이 있어. 어, 이 영화에는. 너무 그래서 많은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맥어보이가 이런 그걸 뭐라고 하나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니까 저렇게 좀 스타일리스트하게 입고 네네. 딱 신발 신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봐요. 요즘 뭐 무슨 고민을 하니? 뭐, 자기 디자인 세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한다. 이런 것도 요즘 트렌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 쭉 정말로 전문가답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오른쪽 탁자에 보면은 23개 차트가 있어. 그러니까 매번 누가 올지 모르는 거네요. 그치? A부터 뭐 응, 이렇게 응. 쭈쭈쭈쭈쭈. 그래서 그 올 때마다 그 인격에 맞는 차트를 꺼내서 대화를 어, 그래서 차트가 이만큼이에요. 네. 그래서 23 아이덴티티인데 이 영화는 스릴러예요. 근데 단순히 따라가는 게 무섭다.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어린애부터 악당까지 좀 물러터진 사람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23명 있는 거야. 근데 동일 인물인데. 나중에 이게 스릴러인 이게 약간 공포 영화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23명 뿐이었을까? 두둥. 그게 영화예요. 어, 자, 그래서 이게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거는 그런 영화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3 아이덴티티 영화는 샤말란 감독이라고 하는데 샤말란 감독이 식스센스 봤죠? 네. 식스센스 감독이에요. 올드 봤죠? 네. 올드 뭔가 감독이에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감독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네. 아,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느낌이 쫙 와요. 결말을 꼭 아, 봐야겠네요. 결말 과정도 재밌고 네. 결말 과정을 보면서 결말이 막 궁금해져. 그래서 샤말란 감독을 믿으면은 영화를 볼 만하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 네. 지킬 박사와 하이디가 갑자기 스치네요. 그렇죠. 그 다음은 짜잔.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자, 지킬 박사 하이드는 1800년대 말 영화입니다. 근데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정신학에서 규명이 된 건 1900년대 초중반이에요. 최근이네요. 그렇죠. 1900년 그러니까 초중반이면. 이 영화가 나온 게 1800년대 말인데 그럼 이걸 알고 만들었을까? 아니죠. 모르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영화처럼 된 거예요. 야, 난 어릴 때부터 제일 궁금한 게 자꾸 책을 또 소설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어요. 저는 어린 때. 근데 지킬 박사 하이드니까 지킬 박사가 좋은 사람인가? 하이드가 좋은 사람인가? 자꾸 헷갈려. 네, 헷갈리지 않게 해서는 지킬 박사가 원래 과학자인데 어떤 연구를 하다가 밤에는 이게 하이드라는 악당으로 변해요. 무의식적인 악당으로 변하는데 다시 낮에는 아주 좀 괜찮은 남자는 박사로 일을 하고 이 이중적인 인간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긴 한데 뭐 비슷한 영화로 볼 수도 있어. 재밌어요. 근데 이거 비슷한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마징가 마징가제트. 아슈라 백작. 이 사람이 딱 앞에서 여성과 남성. 아니는 걸로 합니다 하면서 네. 그런가 하면서 네, 맞아요. 아슈라 백작도 근데 이게 197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그럼 그때는 뭔가 이게 정립이 안 됐을 텐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질환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인도 힌두교에서 남성 반여성의 그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슈라 백작과 비슷하죠. 그 지킬 박사 하이드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이 해리성 장애가 해리성 기억 상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인성 장애 이렇게 그래서 있더라고요. 막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리성 뭔가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바뀐다. 해리성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뭐 영화에서 마음의 행로를 보시면 이거구나 알 수 있어요.
해리슨 기억장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정체성, 자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성격도 달라요.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그다음 뭐 이인증, 이의인화 장애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같지 않아. 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있죠. 내가 아닌데 오늘은 어, 이런 느낌. 그다음에 비현실감 장애라는 거는 자기 말고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낯선데 내가 살고 있는 그치, 곳이 아닌 여기가 것 같아. 어디지? 이거는 되게 많아요. 음, 그래도 정신질환 해리성 장애 중에 하나로 뽑는데 아주 약한 아, 카테고리죠. 그러면서 가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는데 그 해리성 기억 장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럼 뭐 상담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치료가 어렵다고 돼 있고 드물고 상당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 23 아이덴티티도 실화예요. 미국에서 재판이 벌어졌고 실제로 피의자가 처음에 다들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정신학과 의사들이 여러 번 면담하고 분석한 결과 맞다. 23명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속에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실제요. 내용이.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자, 그럼 한번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1번지님께서 의학을 영화랑 연결해 주시니까 많이 재밌습니다 하셨고,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청하겠습니다. 헐 챙겨보겠습니다 하신 의견도 있었고요. NTT님이 시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기억 두 가지를 서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해리성 인격장애가 동시대의 성격으로 서로를 배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해일성 정체성 장애는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억압하려고 돼요. 서로가 소통해. 이거 나의 반반이. 예. 그러니까 착한 애와 나쁜 애가. 23 아이덴티티에서는 어떤 그 센 놈이 있어가지고 네. 약한 놈들을 막 조정하고 명령도 내리고 그래요. 와, 엄청 복잡한데요? 예. 내 스스로가 스스로랑 싸우고 있는. 그렇죠. 이게 그런 숨겨가지고 의사를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치료가 그쵸. 어렵나 봐요. 피드님이 이제 첫 번째 영화를 보면서 고전 명작이군요 하셨고요. 당머루님이 영화 아이덴티티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리고 많이 무서운지도 궁금합니다. 공포 영화랑 스릴러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장르가 공포 영화는 무섭죠. 귀신 나오고 막 드라큘라 나오고 막 좀비 나오고 이게 공포 영화고 스릴러는 막 꼬아놓은 거예요. 꼬아놓으면서 그다음 뭐지? 그다음 뭐지? 이게 스릴러예요. 뭔가 그러니까 긴장을 무섭진 놓칠 않아요. 수 없는. 무섭진 않은데 되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네. 자,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치님께서 영화 볼게요 원장님. 어머, 실제 이야기라 흥미롭습니다 하셨고요. 풍차님께서는 체면이 진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줄게요. 손가락만 따라 보시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눈이 감깁니다. 하나, 둘, 셋. 감아야지. 왜냐면은 뭔가 내면이 드러날까봐 순간 쫄았어요. 여기 뒤로 넘어가는 것까지 할까 했는데. 넘어가줘야지. 아니, 선생님이시니까 뭔가 진짜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고요. 네. 숙달된 그 훈련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네.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초록나무님께서 무당 신병 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신질환 정도날까요? 근데 요즘은 1980년대 그때보다 조금 정신의학 세계적으로 이 신들림 같은 걸 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정신질환 우리가 조현병이니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을 부분이죠. 네, 수풀보자님은 이 영화 재밌어요 하면서 아까 그 아이덴티티, 헐퍼스터 표정이라고 해주셨고요.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이 본인도 다중인격임을 좀 인지하나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정체를 가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그 몇 인격만 번째 가지고 인격인지. 있어요. 예, 그렇죠. 미마이셀프 아이린도 재밌어요 라고 영화 추천해 주셨고요.
뇌의 활성을 추적하면 아닌데 인격을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다른 인격의 역할이 매번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죄를 짓고 다중인격인 척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미얼미 피어라는 영화처럼요. 음. 그래서 그 많은 그 연구와 관찰과 상담을 통해서 조금 알아냅니다. 이게 음,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다중인격을 가진 건지 대개는 알게 돼요. 알게 여러 되는군요. 가지 그 스킬을 가지고. 티파니의 자취물님, 하루 와인 한 잔님, 유니님, 키키키 두 분 이럴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십니까? 빵 터졌어요.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선생님이니까 진짜 순간 저 걸리는 줄 알고 정말 마지막에 아, 이게, 셋 할 때 이게, 약간 이게 이런 게 나의 내면이 드러나는 건가? 이게 믿어야 넘어가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원장님 23살 아들이 어렸을 때 본 영화 니모를 찾아서를 본 후에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Fisher Friends Not Food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체면 치료로 아들이 생선을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같이 봤는데 엄마 왜 어, 니모 먹어? 이 너무해. 당시 미국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집에 있는 어항이나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을 다 변기에 버려버렸어. 그니까 근데 죽어요. 풀어준다고. 거기 막혀 그죠. 있거든. 맞아. 그런 현상하고 두 번째는 고기를 안 먹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벌어졌는데 음, 이거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생선 안 먹는 사람 많죠. 그런데 네. 조금씩이라도 먹기 체면 치료로 가능한데 굳이 음. 비싸고 조금 뭐한 체면 치료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음, 먹게 되면 조금씩 먹게 하고 그러시면 돼요. 이게 23개월 아들이 아니라 23살 아들이라서 조금 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맞아. 네, 아나운서님 안 넘어가셨어요. 너무 다행이고요. 고병수 원장님 방송 때 기회가 되면 좋은 카페 방송을 진행해 주세요. 카페 방송이 뭐죠? 좋은 카페에서 방송을 원하시는 건지. 카페에서 네. 선생님 빙의는 뭔가요? 빙의가 이제 신들림이죠. 네, 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문을 답변 드리고 지금 100분이 넘게 동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정신질환의 족쇄를 풀다 2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뭐,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오늘 영화는 아까 말했듯이 그 현대 정신의학의 세계 네. 약물과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밝혀낸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란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우리 PD님이 그걸 안 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러니까 해리성 장애가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를 소개시켜 주려고요. 실버 라이닝 실버 플레이북. 라이닝 플레이북. 어, 이거는 그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 되게 네. 예쁘고 귀엽죠. 제니퍼 로렌스 둘이 나온 건데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카데미상을 받고 워낙 쿠퍼나 둘 다 연기를 워낙 잘나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정신학의 교과서 같은 영화예요. 진짜요? 예, 많은 정신학 질환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화를 볼 때는 뭐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영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결론까지도 어떻게 갈까? 뭐 이런 영화로 보겠죠. 네. 영화를 광고 홍보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영화에 들어있는 어떤 의학적인 측면을 보고 영화를 보면은 그게 되게 확대돼서 보여요. 맞아요, 또 맞아요. 재밌게 보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게 그 의미구나. 음. 이 영화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 오늘 한 17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얘가 그래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왜 얘가 그렇게 했구나. 이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미치광이 내지는 진짜 성격 안 좋네. 네. 이렇게 단순하게 보게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그래서 것이 힘이네요. 이 영화를 조금 이것도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성하고 다르고 네.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제목을 좀 붙였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나? 그렇구나. 제가 이 밑에 사진은 이 팻이라는 친구 브래들리 쿠퍼는 자기 부인이
저기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외도를 해요. 그 사실 알아가지고 죽도 두들겨 패버려. 친구를요. 어. 근데 팰 수 있죠. 팰 수 있는데 죽도록 팼어요. 죽기 거의 직전까지. 중환자실 갈 정도. 아이고. 자, 패는 거하고 너 왜 그랬어 패는 거하고 죽도록 패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을 좀 제하지 그쵸? 못한 이게 거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아. 분노 조절 장애 이쪽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이고. 문제는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우리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만은 정신학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간헐적 말이 어렵지 않냐 폭발성 우리 장애. 분노 조절 장애로 하죠 뭐. 네. 그래서 그걸로 입원했지만은 실제로는 의사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조울증. 네. 그 두 번째 질환이 나왔어요. 어. 야, 근데 조울증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양극성 장애, 이극과 이극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조울증이 뭐죠? 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는 매니아라는데 확 떠요. 음. 막 기분이 막 날아다녀. 그 다음에 우울증이 갑자기 막 우울증. 울죠. 근데 이 양극성 장애의 특징은 조증이 보통, 조증이 계속 우세하고, 아. 그다음 가끔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냥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확 기분 처지고. 오. 근데 약하게 양극성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 꽤 많죠, 우리 주변에. 네네네, 맞아요. 많은데 이거 심하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질환적인 측면이냐 보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냐 구분점이 뭐냐면은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우면은 질환이고 질환이고. 자기도 그냥 별로 괴롭지 않고 남도 괴롭지 않으면 그냥 그런 성향인 거예요. 네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성의학을 했나 우리가? 아니요, 저는 그때 사담으로 아, 들었는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뭐 아, 횡단보도를 아, 아. 건널 때 뭐 노란색만 밟는다 그쵸. 라고 하면 그게 남한테 불편함을 주면 그쵸.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훔쳐보기로 했잖아. 네. 윈도우 우먼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냥 훔쳐볼 수 있지 호기심으로. 근데 그것에 성적 자극을 받으면은 병인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살짝 보는 건 훔쳐보기, 엿보기거든요. 네. 약간 그런 기준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쿠퍼 같은 경우는 저 보세요. 이 장면이 밑에 사진이 보면은 사진을 키워서 보면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어느 날 지금 이게 병원에서 이제 잘하겠다 해가지고 네. 퇴원했어요. 집에 왔는데 검은 비닐 그 쓰레기 봉투 이걸 뒤집어 쓰고 아침마다 조깅을 해.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오. 얘가 매닉 그러니까 조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 막 흥분하고 밤에도 소리 지르고 잠을 안 자.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랑 싸우고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자, 반대로 이 티파니라는 여인은 남편이 경찰관이었는데 어떤 총격사고로 죽어요. 네. 그 다음부터 우울증에 빠져요. 아이고. 우울증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성 장애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든 동료든 후배든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요. 아. 이 여자가 음란해서 네. 아니에요. 뭔가 공허해서 그런 이걸 건가요? 그 정체성 장애란 말은 정확히 보면은 경계성 성격 장애, 정체성 경계성 성격 장애로 많이 경계에 있다는 거, 불안한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에 있다 해서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판단 미스를 하는 거네요. 방탕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티파니가 이 남자에게 같은 동네 살아서 이 남자에게 접근하는데 얘는 되게 싫어해. 여자가 싫어해요. 꼭 우리 큰아들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둘이 알콩달콩 춤을 둘이 같이 배우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 쿠퍼의 아버지가 패치예요. 영화에서는 패치 아버지가 로버트 드니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식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돈 내기를 해요. 네. 이게 뭘까? 도박? 도박광이에요. 네. 그것도 정신질환이에요. 꼭 걸어야 돼. 그 다음에 펫이 자기 아들이 꼭 옆에 있어줘야 돼요. 옆에 있어야 이긴다. 약간 미신 강박장애예요. 있는 거네요. 아, 강박장. 너 없으니까 졌잖아 하면서 막 성질내고 그래. 아들 너무 싫겠다.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이 강박장애는 어떤 신체형 변형장애라든지 네. 신체형 변형장애가 성형 중독이란 겁니다.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보면서 할게요. 그다음 수집 막 수집하는 것, 그다음 머리를 막 쥐어뜯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발목. 피부를 막 뜯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가려우니까 뜯기도 하고 뭐 머리털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지나치게 자기도 그러고 남도 괴롭게 하면은 병인가. 병이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강박장애입니다. 아. 자기도 모르게 막 이루어지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런 도박광, 그다음에 어떤 쿠파가 옆에 있어야 이긴다, 너 있어야 돼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는 그 강박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17가지 질환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티파니가 갖고 있는 것, 네. 그다음에 팻이 갖고 있는 것, 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알고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오, 교과서 기대가 같아요. 되는데요. 그렇죠. 영화도 잘 만들었고. 음. 사실 이쪽 질환들은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 약물 치료 잘 되고 잘 되는 편이라서. 근데 우리가 주변에 많아요. 우울증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는 거는 치료하면 잘 돼요. 근데 치료를 자기가 그건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치료 잘 안 받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번에 작년 뉴스였어요. 아버지가 트럭 타고 다니고 짐 살림을 다 갖고 다녔는데 자식을 둘 다 죽여버렸어. 부인이랑 이혼한 상태인데 그 뉴스 처음에 나와요.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조증 상태에서 자기가 붕 떠 있는 거야. 나는 얘네들 지배할 거고 얘네들은 내가 죽여도 상관없다. 막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기분만 붕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도 무섭다. 있고 사실 치료는 잘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도 잠깐 좀 볼까요? 커튼 119님께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인격이 한 행동을 기억할 수 있나요?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서로 소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푸름님은 분노 조절 장애도 자기보다 강한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못하나요? 거의 못하죠. 이 영화가 언힌지드 영화 봤어요? 아니요. 저 언힌지드 보면 트럭 몰고 가는데 그 어떤 부인이 빵빵거렸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나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도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정확히 본 영화인데 대부분은 그 자기보다 강한 상태에도 할 수 있어요. 네. 조용히 뒤로 가서 칼로 푹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닭머르님이 원장님 이때까지 영화를 총 몇 편이나 보셨을까요? 너무 박학다식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는 거의 한 300편 정도 봤고요. 와. 처음에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네. 거의 하루에 두 편씩 봤다. 와. 그다음 평생 제가 어린 때부터 워낙 영화를 좋아해서 뭐 몇천 편 봤겠죠 뭐. 영화 감독까지 꿈을 꾸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고 영화 출연을 좀 했죠. 멋지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구나. 또 하나의 영화를 추천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보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이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아요. 펫이 정신병원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무슨 뜻일까? 네. 실버 라이닝은 구름 속에 햇빛이 있다가 이렇게 밝게 비치는 그걸 실버 라이닝이라고 해요. 라이닝이라고 해서. 라이닝. 플레이북은 우리가 야구든 축구든 할 때 보면은 그 감독이 이렇게 적는 지시사항이라든지 상황을 적으면서 이 지시하려고 하는 적는 걸 말하거든요. 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뭐 교본 아니 하여튼 교과서? 아니 지침서? 지침서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가 이제 비칠 거다. 네. 이것은 어떤 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밝은 미래가 있다.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네. 있어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여드릴 영화는 이거 뭐 아버지랑 싸우는 장면. 저는 경기에서 이긴 줄 알았어요. 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가 항상 영화 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네.
잭 니콜슨. 연기를 대단히 잘합니다. 와, 이게 배트맨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연기를 하는데 영어 제목도 되게 재밌어요. As Good as It Gets. 잭 니콜슨이 상당히 심각한 강박장애를 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알고 있는 강박장애 뭐죠? 툭 하면 손 씻어 비누로. 툭 하면 이렇게 숟가락도 막 반드시 놓고. 네. 근데 이게 저도 있어요. 저는 이거 보세요. 종이가 오, 반듯하게 있죠. 반듯하게. 네. 책도 이렇게 옆으로 놓지 않아요. 반듯하게 오. 놓고 숟가락도 각지게 90도로 꼭 놔요. 그래야 네. 마음 편해져. 아, 근데 이건 남 괴롭히지 않죠. 그죠. 나만 그런 거고 나도 괴롭진 않아요. 근데 안 되면 조금 불안해. 이런 강박 증세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한 게 한 번 썼던 숟가락은 절대 안 써요. 맞아요. 이게 오염이 있다, 균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이 장면이 그거예요.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자기가 식당 걸 안 써. 자기가 가져온 걸 쓰고 버려요. 네. 비누도 한 번 쓰면은 씻고 버려. 맞아요. 문손잡이 들어갈 때는 딱 깨끗이 닦고 들어가고. 이건 약간 상대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도 불편하지만은 상대도. 상대는 엄청 불편하죠. 밥 한 번 같이 먹으려면 이제 다음에는 안 먹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이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격까지 해서 누가 아니죠. 만나겠어. 거의 괴짜라고 생각하죠. 그런 영화인데 이 여인은 또 자기에게 아픈 아들이 있어요. 이 아플 얘는 돈이 좀 있어. 잭 니콜슨은 돈 있어 좀 도와주고 그럼 좀 친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박장애라는 게 어떤 게 심각한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기에는 또 그 호텔에 같이 사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미국 보험회사 얘기가 나오는데 자 미국의 보험을 많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민간 보험이 대다수라서 이 사람이 보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쳐.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미국 보험회사 얘기, 그다음 강박장애 얘기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자, 출연 이후 어떤 영화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영화에 출연하셨는지. 영화 지슬, 썬댄스 영화제 대상을 받았던 지슬 토벌군 군인 6으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자막에 고병수 군인 6 나와요. 멋지십니다. 주민을 쫓아다니면서 저거 계속 꺼라. 엔티티님이 강박 미신 모두 보도블록금을 피해갔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약간 징크스라는 걸 스스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하셨고요. 맞아요. 누구나 있어요. 로마리오님이 병수형님 에이? 반인반 후배 아주대병원 최종범입니다. 잘 지내시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종범아 반갑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와인 한자님이 와우 군인 6 멋지십니다. 지슬. 지슬이 제주어로 감자. 감자잖아요. 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또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우리 구병수 원장님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장님께서 뭔가 시간이 너무 남을 것 같다 하셨지만 오늘 영화와 의학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할 할 얘기 다 못했어.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할 얘기 다 못했어. 네, 풍차님의 말씀처럼 와 50분 뚝딱 하셨고요. 로마리오님 반가우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새해에 또 새롭게 봐야 할 만한 영화 리스트들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고요. NTT님의 말씀처럼 멋진 영화 속에 의료 정보 얻고 갑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갔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원장님과 방송을 할 때면 잠이 더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밤에 잠들어야 되는데 이 영화 봐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들면서 아침에 눈을 뜨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 영화 리스트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처럼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이 영화를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2쇄가 나왔는데 3쇄로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영화 리스트가 있습니다. 오, 맞아요. 사주세요. 네, 여러분 새해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예습을 미리 하시면은 저처럼 더 재밌게 방송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한해 또 여러분들에게 또 행복하시고 또 건강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새해에도 오늘 의료진으로서 또 열심히
네, 근무하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매달 저희 첫째 주 수요일 날 밤 11시 생방송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감사했습니다. 예, 새해 모두 건강하십시오.